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 많은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노총각 삽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세 삽돌이는 장가를 갈 생각도 없이 주렁주렁 자신의 옆에 달려있는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 삽돌이를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을 처녀들은 마음만 애태웠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삽돌이는 마을 사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물도 훤했지만 마을 사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고 몸에는 근육으로 단련이 되어 풍채도 거대했죠. 하여 아이들과 놀아줄 때면 지친 내색 없이 목마를 태워주기도 하고 하늘로 번쩍 올려주기도 하며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가족이 되어주는 모습도 마을 처녀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더 처녀들의 마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은 삽돌이의 살인 미소였죠. 허나 그 누구도 삽돌이한테 시집 보내려는 부모는 없었답니다. 삽돌이한테 시집 가면 너는 평생 종살이를 하는 것이요? 저 많은 아이 키우려면 하루 종일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삽돌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며 돈을 버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야? 그리고 난 삽돌이 눈빛을 보면 살기가 느껴져 무섭구먼. 난 그런 사위는 싫어야. 마을 아낙네들은 모두가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삽돌이는 마을에서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동네에서 말이 많은 만서가범이 삽돌이의 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때 누이 배고파. 삽돌이 형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삽돌이 오라버니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조금만 참으면 오실 거야. 삽돌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것이냐? 네, 너무 배가 고파요. 이 늦은 시간까지 밥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아이고, 노총각이 이 많은 아이들을 어찌 키운다고 그러는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그때 마당 뒤뜰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니 삽돌이가 앞마당으로 급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삽돌아, 어찌 뒤뜰에서 나오는 것이냐? 뒷산에 표고버섯이 많아서 좀 따왔지요. 그려? 아이고 많이 땄구먼. 그나저나 아이들이 배고파하네. 어서 밥해서 먹이거라. 네, 삽돌아 그러지 말고 참한 처녀하고 혼인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 뒷마을의 얼굴은 좀 거시기 하지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할 처녀인데. 삽돌이는 만서가범의 말을 끝나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아니어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서가범은 삽돌이의 빠른 거절에 더 할 말이 없어갔죠. 형님, 어서 오셔요. 너무 배가 고파요. 미안하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쌀밥을 해주마. 삽돌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부여잡고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오라버니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니다. 괜찮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화연이가 고생했구나. 오라버니 저한테 밥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9살 화연이가 다 컸구나. 허나 밥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좀 더 크면 알려주마. 삽돌이는 부지런히 씻은 쌀과 물을 큰 솥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삽돌이는 상을 들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맛있는 밥과 버섯국의 냄새에 정신없이 밥상으로 몰려들었죠. 삽돌이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들을 촉촉한 눈으로 쳐다보고는 옆방으로 넘어갔답니다. 삽돌이는 어두운 밤에 앉아 윗옷을 벗었습니다. 헌데 삽돌이의 등과 가슴 여기저기에 알 수 없는 상처들이 많았죠. 그리고 옆구리를 감은 천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나고 있었답니다. 삽돌이는 상처를 치료를 하고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고 살수의 손에 키워진 삽돌이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살수의 삶으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하여 삽돌이는 살수 중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살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삽돌이는 그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일어날 작은 의혹도 남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고 삽돌이를 불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짙은 어두운 밤,
삽돌이는 어느 대감댁에 복면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대청마루를 나와 마당으로 내려가려는데 어디에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거죠. 삽돌이는 뒤돌아 소리 나는 곳을 찾아 천천히 걸었죠. 삽돌이가 걸음을 멈춘 곳은 대청마루에 있는 뒤주이었답니다. 삽돌이는 뒤주 문을 열고 그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어린아이가 울먹이며 삽돌이를 순수한 눈망울로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삼돌이의 심장에 비수가 박히는 듯 통증을 느꼈답니다. 삽돌이는 평소처럼 검을 들었죠.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에게 내려치려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검은 허공에서 멈췄던 거죠. 삽돌이는 다시 한번 아이를 향해 검을 내려봤지만 검은 허공에서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삽돌이가 살수이기는 하나 마음 밑바닥에 조금의 측은지심은 남아있었나 봅니다. 삽돌이는 울고 있는 아이를 검은 보자기에 감싸고 자신의 품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 외곽에 있는 초가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삽돌이는 자신의 신분을 더 철저하게 숨겼답니다. 그 이후로 삽돌이는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키우게 된 아이들이 5명이 되었던 거죠. 이 아이들은 나의 업보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부모님의 원수인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난 너희들의 처벌을 기다릴 것이다. 삽돌이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느 대감댁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헌데 항상 해오던 일이 그날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허나 자신한테 주어진 일이니 담을 넘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며 안방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대감과 부인을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그 대감의 딸이 자신을 마당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삽돌이는 마당으로 내려오며 그 처녀를 향해 칼을 내려치려는 찰나. 또 양심의 소리에 검은 멈췄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난 이 처녀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검을 든 삽돌이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죠. 삽돌이는 한숨을 쉬며 검을 검집에 넣고 처녀한테 다가갔습니다. 그 아씨는 그 고을에서 제일 아름답고 지혜롭기로 알려진 설원이었답니다. 내 놈이 내 부모님을 죽인 것이냐? 용서하지 않겠다. 설원은 저고리에 항상 간직하는 은장도를 꺼내 삽돌이를 위협했습니다. 삽돌이는 은장도에 겁낼 사람은 아니었죠. 그리하여 은장도로 위협하는 설원한테 가까이 걸어갔답니다. 설원은 은장도를 들어 삽돌이의 가슴 어디쯤에 찔렀습니다. 허나 삽돌이의 얼굴은 담담했답니다. 차라리 그 은장도가 자신의 심장에 박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미안하오. 그 순간 설원의 급소를 눌러 기절을 시켰답니다. 설원은 스르륵 삽돌이의 넓은 품으로 쓰러졌고 삽돌이는 무심코 설원을 한 팔로 안았습니다. 설원이 자신의 품으로 안겼을 때 처음 느끼는 설렘으로 심한 혼란을 느꼈던 거죠. 이 감정은 또 뭐지? 처음 뒤주에서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느꼈던 죄의식 그리고 여인을 품에 안았을 때 떨리는 감정은 도저히 무엇이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삽돌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에 설원을 어깨에 들쳐업고 그곳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 꼭 들려야 하는 자신만의 은신처로 갔죠. 그곳은 아주 깊은 산속에 자리한 암자이였습니다. 허나 안은 여러 종류의 칼과 검은 옷들 그리고 벽에는 산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삽돌이는 설원을 이불 위에 툭 올려놓고는 의식 없는 설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인이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삽돌이는 자신의 심장에 콕 박힌 여인의 원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던 거죠. 그리하여 삽돌이는 일반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화연이가 조그마한 아이들을 돌보며 마당에서 놀아주고 있었답니다. 얘들아, 삽돌이 오라버니 오셨다. 인사를 해야지.
5명의 아이들은 우왕좌왕 한 줄로 서고는 배꼽 인사를 예쁘게 했습니다. 삽돌이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한박웃음을 지어 보였죠. 형님, 어깨에 있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집을 잃은 여인이다. 그러니 앞으로 누님으로 모시거라. 도섭이는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는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왜 싫은 것이냐? 내 각시로 삼아야겠습니다. 참으로 예쁩니다. 삽돌이는 기가 막혀 해죽거리며 웃고 있는 도섭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화연이가 꿀밤을 때리고는 말했죠. 이 바보야? 내가 혼인할 수 있는 성인이 되면 저 여인은 폭삭 늙어 있을 텐데 그래도 좋다는 것이야? 삽돌이는 화연이가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니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화연의 말에 힘을 실었답니다. 그렇겠구나. 삽돌이는 도섭이의 빠른 인정에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자신이 작은 아이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원을 방에 눕히고 밖으로 나와 저녁밥을 짓고 있었죠. 잠시 후 방 안에서 여인의 비명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 저녁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무슨 일이더냐? 저 낭자 아주 성격이 고약합니다.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형님도 조심하시지요. 자고 있는 나를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삽돌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알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씨한테 죄송하다 말씀드리거라. 아이들은 삽돌이의 말에 불만은 있었지만 다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낭자도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말하시오. 저도요? 보십시오. 아주 어린아이들입니다. 당신을 해칠 수 있는 아이들은 아니지요. 설원은 그제야 자신이 베개를 들고 조그마한 아이들을 무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베개를 내리고 미안하다 말했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언니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고맙구나. 헌데 여기는 어디더냐? 우리 집이요, 낭자. 삽돌이 형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지요. 일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 위에 쓰러져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 고맙소. 헌데 다른 사람은 못 보았나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설원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삽돌이는 저녁상을 설원의 앞에 놓고는 말했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설원이는 자신을 보살펴주는 삽돌이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씨 착한 사람이구나. 아이들은 자신의 밥그릇 앞에 앉고는 삽돌이와 설원이가 수저를 들기만을 기다렸죠. 삽돌이가 밥을 뜨니 아이들은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원이의 눈에는 그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답니다. 허나 삽돌이의 입가에 미소를 보고 설원도 수저를 들었고 입에 밥을 넣으며 생각했죠. 내가 기력을 회복하여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주겠어. 설원의 눈빛은 도끼가 서려 있었고 삽돌이는 그런 설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늦은 밤 아이들은 옹기종기 누워 잠이 들었고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죠. 그때 뒤뜰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원은 시원한 물소리에 씻고 싶은 생각에 마당 뒤뜰로 갔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삽돌이가 윗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설원은 순간 놀라 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삽돌이도 짐승의 감각으로 설원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눈치챘죠. 하여 빠르게 옷을 입고는 설원이 숨어있는 벽으로 걸어가며 무심히 말했답니다. 무엇을 그리 숨어서 보십니까? 난 다 목욕을 했으니 씻고 싶으면 씻으시지요. 전 방에 들어가 바로 잘 것입니다. 설원은 자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들켜서 참으로 창피했습니다.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알고 있소. 삽돌이는 아무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만 심장의 심한 요동으로 목소리 끝이 떨렸죠. 뒤돌아선 삽돌이는 한편으로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설원이 보지 않았기를 바랐답니다. 한편 살수 집단에서는 박대감의 여식 설원의 시신을 찾지 못하여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철현을 찾아오너라. 네, 대장. 혹시 철현의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13세 이후로 독립시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아마도 철현의 짓이 아닐까 해서요. 그것은 아닐 것이다. 철현은 나보다도 냉혈한이다. 나도 섬뜩할 정도로 지독한 아이였다. 혹시 모르니 철현이를 주의 깊게 보거라. 네, 대장. 그날 오후 복면을 쓰고 철현이 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장,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내가 실수를 했더구나. 무엇을 말입니까? 박대감의 여식을 죽이지 못하였구나. 보이지 않는 여식을 어찌 죽이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찾고 있으니 걱정 마시지요. 그래, 내가 실수할 아이가 아님을 난 안다. 그래, 가봐도 좋다. 철현은 평소와 같이 대장 앞에서 작은 오점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철현이 돌아간 후 내가 알고 있는 철현이 아니다. 냉혈한에게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흑단아, 내가 철현이의 뒤를 밟아보거라. 분명 무언가 나올 것이다. 네, 대장. 흑단이는 바람처럼 철현이의 뒤를 쫓았답니다. 허나 철현은 알고 있었죠. 자신을 키운 대장의 눈빛에서 이미 들켰다는 것을요. 지금쯤 누군가 나를 쫓고 있을 것인데 그 짓을 또 해야 하는 것인가? 철현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집이 있는 정반대의 길로 빠르게 이동했고 자신을 쫓고 있는 흑단이 잘 쫓아올 수 있게 거리를 뒀죠. 얼마나 뛰었을까? 철현이는 제2의 은신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면을 쓰고 박대감의 여식을 찾아다녔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흑단이는 철현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발견 못했기에 대장한테 갔답니다. 철현은 박대감의 여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넌 철현을 따라 잡으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흑단은 항상 철현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장의 말이 듣기 싫었답니다. 그럼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청한 놈. 아직도 모른다는 말이더냐? 철현은 너를 속인 것이다. 철현이 간 곳이 아닌 정반대의 곳에 또 하나의 은신처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끝까지 쫓으거라. 흑단은 생각지도 못한 대장의 말에 울분이 터져 생각했죠. 철현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대장이 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야? 대장은 흑단의 눈빛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 철현은 어린아이 때부터 혹독하게 내가 훈련을 시킨 아이다. 그러니 너하고는 비교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흑단은 자신을 속내까지 꿰뚫어보는 대장의 말에 놀랐죠. 그만 나가보거라. 한편 철현은 흑단이를 따돌린 듯하여 다시 제1의 은신처에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삽돌이는 부엌을 보고는 기겁을 했답니다. 집에 도둑이 든 것이야? 하여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보았죠. 모두가 정신없이 자고 있었고 서로는 제일 어린 수연을 안고 피곤에 지쳐 자고 있었습니다. 삽돌이는 놀란 가슴을 도닥이며 문을 닫고는 부엌으로 갔답니다. 무질서한 듯하면서도 질서가 있는 부엌을 보고 어이없는 미소를 지었죠. 서론이 나름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으니까요. 삽돌이는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부엌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죠. 며칠간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오. 일이 끝나지 않아 나만 올 수가 없었어. 저는 내일 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삽돌이는 서론의 소리에 깜짝 놀라 말했답니다. 아니 됩니다. 지금 집에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삽돌이는 자신이 계산되지 않은 대답을 했기에 잠시 주춤했죠. 당연하지 않소.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으니 알지요. 당신을 찾는 검객들이 주변을 돌고 있다고 들었어. 정말입니까? 그러니 이곳에 있으시면서 아이들이나 돌봐주시오. 내가 알아봐 주리다. 서론은 잠시 현기증이 났는지 부엌문을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삽돌이는 그런 서론을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다 부추겨 툇마루에 앉혔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잘못하신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저도 잘은 모르겠으나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서론은 살며시 옆에 있는 삽돌이를 봤습니다. 당신은 왜 혼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아이들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당신의 몸에 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삽돌이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죠. 당신은 무언가 숨기고 있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늦었어. 그만 주무시지요. 때가 되면 말해주리다. 단 한 가지 약조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과 당신은 내가 지킬 것이오. 그렇게 말을 하고 삽돌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설원의 질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답니다. 잠시 후 삽돌이는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감은 눈을 다시 떴죠. 대장이 나를 갓난아이 때부터 키웠다. 그럼 내 부모님은 설마 대장도 나처럼. 삽돌이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이상 확인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리하여 그날 자정 늦은 밤 자고 있을 대장을 찾아갔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더냐? 내 부모님을 어찌했습니까? 무슨 소리더냐? 내가 너의 부모님을 어찌 아느냐? 너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다. 대장, 내 눈에 다 들켰습니다. 단 한 번도 대장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역시 내가 키웠지만 너는 참으로 대단하다. 그리고 이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좀 더 늦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 부모님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마음만 아플 뿐. 죽기 전에 제 뿌리는 알고 죽어야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부모님은 며칠 전 내가 죽인 박대감의 친우였던 최대감이다. 지금 무엇이라 했습니까? 끝까지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차려는 검을 빼들고 대장을 치려는 그때 지금쯤 아이들하고 박대감의 여식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뭐시? 차려는 대장의 말을 듣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철현아, 내가 그리 키웠더냐? 끝까지 속지 말라고 했건만 허나 내 부모님의 말을 사실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철현의 뒤를 쫓고 있느냐? 네, 대장, 총 10명 보냈습니다. 더 보내거라. 10명으로는 어림없다. 한편 차려는 집으로 뛰어가는 동안 가슴도 뜨거워졌고 머리도 화로 인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이런 상태로 아이들과 설원을 지킬 수 없다. 내 안에 뜨거운 것을 내보내야 한다. 차려는 방향을 틀어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살수들은 차련이 감지하지 못하게 뒤쫓아갔죠. 잠시 후 차련이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려 계곡물로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살수들은 속도를 늦추고 계곡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차련은 그대로 몸을 날려 시원한 폭포물에 들어갔던 거죠. 완전 미친놈이구먼. 살수들은 그렇게 차련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련은 낮은 곳에 앉고는 찬 물속에서 뜨거운 화를 식히니 들리지 않던 주변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죠. 이제 들리는구나. 살수들이 내 뒤를 쫓아왔군. 내가 대장의 속임수에 빠질 뻔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놀아주마. 어디가 좋겠느냐? 차련은 평정심을 되찾은 듯 눈을 떴고 차련의 눈빛은 살기로 똘똘 뭉쳐 보였답니다. 살수들은 차련의 동작 하나하나에 긴장을 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사라진 차련. 살수들은 그 누구도 차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인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인지 모를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허나 살수들은 몰랐던 거죠. 그 소리들은 살수 동료들이 하나 둘씩 차련의 손에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잠시 후 칼날이 튕기는 소리에 살수들은 차련의 위치를 파악했고 그곳으로 몰려갔지만 살아남아 있는 살수들은 몇 되지 않았답니다. 살수들은 일제히 차련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차련의 칼끝은 인정도 자비도 없었죠. 다만 아이들과 설원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죽음에 울분할 뿐이었답니다. 차련의 칼날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는 살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살수들은 그렇게 목이 날아가고 팔이 잘리고 그리고 허벅지가 파열되며 죽어갔죠. 한편 이 사실을 들은 대장은 차련의 실력을 자신이 과소평가했음을 알고 직접 나서기로 했답니다. 미끼 없이 철현이와 대적한들 나 또한 죽은 목숨이다. 흑단이가 들어왔더냐? 네, 대장. 어서 말하거라. 알아본 것은 어찌 되었느냐?
박대감의 여식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어린아이들도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죽인 것이 아니었구나? 그곳으로 가자. 대장은 흑단이와 다른 살수들을 데리고 삽돌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삽돌이의 집에 도착한 대장은 주변을 살폈답니다. 철현이 아직 오지 않은 듯하구나. 어서 아이들과 여인을 데리고 나오거라. 흑단은 대장의 명령에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방 안에는 여인 혼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찌 너 혼자 이곳에 있는 것이냐? 웬 놈이냐? 여인 혼자 사는 집에 침입을 하다니. 어린아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덜 떨어진 놈이구나. 설원은 아이들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원은 늦은 밤이 되었는데도 삽돌이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하여 이불에 누워 삽돌이가 오는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터벅터벅 발자국 소리에 삽돌이가 온 것이라 생각이 드니 마음이 설레기 시작을 했죠. 하여 뚫린 창호지 구멍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헌데 삽돌이의 커다란 모습이 아닌 키는 작고 몸짓도 작은 사내가 주변을 살피며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설원이는 아이들을 조용히 깨웠답니다. 그리고 삽돌이는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하여 아이들한테 비밀 공간으로 도망가라 훈련을 시켰던 거죠. 아이들은 잠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벽에 놓인 천을 올리고 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이들 5명 딱 들어갈 작은 공간이었기에 설원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설원은 조용히 하라 아이들한테 입술에 검지를 올리고는 문을 닫고 천을 내렸답니다. 이불은 여름이라 정리할 것도 없었죠. 아이들의 흔적은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설원이 이불에 눕는 동시에 흑단이가 들어왔답니다. 대장 아이들이 없습니다. 에구머니나. 아녀자 혼자 사는 집에 누구요? 썩 나가지 못하겠소. 아이들은 어디에 숨긴 것이냐? 흑단은 벽장문을 열어 확인하고 뒷문을 열어봐도 아이들 5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철현이 오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여인만 데리고 간다.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말이요? 시끄럽군. 흑단은 설원의 급소를 치고 기절시켰답니다. 날이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삽돌이는 옷을 갈아입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평소와 다른 싸늘한 기운의 삽돌이의 심장이 철렁했죠. 삽돌이는 방문을 열기 전 쪽지를 발견했답니다. 그 쪽지에는 장소만 쓰여 있을 뿐 그 어떤 말도 없었죠. 방문을 열었고 흐트려진 방 안은 삽돌이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삽돌이는 혹시 몰라 아이들은 숨을 수 있는 비밀 공간의 문을 열었죠.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고 말똥말똥 한 눈으로 삽돌이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형님, 예쁜 누님이 끌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울며 삽돌이한테 안겼죠. 내가 구해올 것이다. 그러니 이곳 말고 내가 알려준 곳으로 피해 있거라. 오라버니,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설원 언니 꼭 구해 오셔야 합니다. 삽돌이는 화연이의 말에 미안한 마음뿐이었답니다. 부모님 품에서 어리광 피우며 살 아이들이 자신으로 고생하니 죄의식에 미칠 것만 같았죠. 삽돌이는 아이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대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올 것을 아는 대장은 분명 덫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삽돌이는 그렇게 대장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면서 경우 수를 생각했죠. 잠시 후 날이 밝아왔고 주변이 눈안에 훤하게 보이는 곳은 어릴 적 철현이 지독하게 훈련받은 장소이었답니다. 순간 현기증으로 철현은 휘청했고 나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곳이구나. 대장이 준비한 것이 이것이라니. 치사하군. 그곳은 철현에게 악몽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장은 철현이 8살 때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물과 밥을 먹지 않고도 살아남는 훈련을 지독하게 받은 장소였던 거죠. 그리하여 철현은 물과 먹을 것이 없어도 참을 수는 있었지만 그런 똑같은 상황을 보면 마음의 멍울로 현기증을 일으켰고 숨이 막혀오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장은 그런 멍울을 극복시키기 위해 더 강한 훈련을 했지만 어린아이에게 한 번 생긴 멍울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답니다. 헌데 설원을 나무기둥에 묶어놓고 대장은 철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철연,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다. 이 여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서 나오거라. 내가 대장이 치사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라니. 대장으로 생각한 내가 더 창피하구나. 잠시 후 철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설원이 묶여져 있는 공터로 나갔답니다. 철연아, 어떠하냐? 좀 치사는 하지만 내가 너를 이겨야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대장은 걸어 나오는 철연의 상태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 된 것이냐? 멀쩡하다니. 그때 철연의 다리가 휘청했답니다. 그럼 그렇지. 순간 아찔했구나. 철연은 현기증으로 다리의 동작이 점점 묻어지고 있을 때 살수들이 철연한테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연의 몸은 무거웠고 둔해졌지만 아직 싸울 수 있는 힘은 있었죠. 설원은 그런 철연이 걱정이 되었답니다. 살수들은 철연이 상태를 보니 온 힘을 다해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답니다. 저 정도이면 제가 상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흑단은 그동안 대장한테 불만이 많았지만 철연이 자신의 칼에 죽는다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았죠. 흑단은 검을 들고 철연을 내려쳤답니다. 철연은 흑단의 검을 받아냈습니다. 헌데 두 칼날이 마주칠 때 흑단에게 전달되는 울림은 범상치 않았죠. 뭐지? 저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흑단은 철연의 힘에 당황했습니다. 철연은 힘겹게 흑단을 대적했답니다. 허나 대장 눈에는 흑단이 밀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죠. 멍청이 같은 녀석, 일이 만들어줬는데도 철연한테 밀리다니. 대장은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었기에 직접 나섰답니다. 흑단은 대장이 자신의 옆으로 밀고 들어오니 당혹스러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너는 뒤로 가 있거라. 바보 같은 녀석. 철연아, 많이 컸구나. 너의 멍울을 아는데도 이리 버티다니. 그것은 내 가르침이 너를 이리 강하게 만든 것이다. 철연은 대장의 말에 얼굴 표정은 더 일그러졌답니다. 내가 빨리 너의 고통을 끝내주마. 그러고는 철연에게 힘차게 달려들었습니다. 철연도 살수들도 대장의 무공을 알기에 긴장을 했죠. 대장의 예리한 칼끝은 철연의 복면 매듭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 순간 철연의 복면이 스르륵 떨어졌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철연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삽돌이는 놀란 눈으로 설원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설원과 눈이 마주쳤고 설원의 놀란 표정을 본 삽돌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답니다. 당신이었군요.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설원은 철연이 삽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을 죽인 원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때 대장이 검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삽돌이의 눈빛이 돌변했고 그 눈빛은 대장이 겁내하던 살기로 무장된 살수의 눈빛이었던 거죠. 삽돌이의 몸 동작은 순식간에 빨라졌고 대장보다 먼저 몸을 날려 날카로운 칼날을 대장으로 향해 그었답니다. 대장은 다시 삽돌이를 공격하고자 오른발을 앞으로 옮겼을 때 그대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했죠. 짧은 시간에 이뤄진 일이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해 다들 넋놓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흑단은 대장이 무너진 지금 자신이 대장의 자리가 탐이 났던지 살수들에게 소리를 쳤답니다. 철연의 목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대장의 재산 반을 줄 것이다. 살수들은 그제야 몸을 움직여 삽돌이한테 몰려갔습니다. 하여 설원을 자신의 뒤로 하고 달려드는 살수들을 한 명, 두 명 처단해 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삽돌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도 여러 명의 살수들의 공격으로 여기저기 상처들이 생겼고 삽돌이의 안색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허나 누가 이길지 모를 막상막하의 싸움이 지속되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삽돌이는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았고 필사적으로 설원을 지키고 있었죠. 살수들도 멀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잠시 후 살수 한 명이 큰 소리로 입을 열었죠. 난 여기까지다. 당신과 맞붙고 싶었지만
혼자였다면 벌써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싸운 것만으로도 만족하오. 이어 또 다른 살수가 나섰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살수단 대장까지 죽은 마당에 더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살수들은 그렇게 한마디씩을 남기고는 돌아섰습니다. 삽돌이는 나무에 묶여있던 설원의 포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삽돌이를 본 설원은 더 이상 삽돌이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죠. 제가 당신을 어찌해야 합니까? 설원의 떨리는 음성에 철현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원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삽돌이를 죽이고 싶었죠. 허나 한편으로 삽돌이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고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손에서 살수로 키워진 것은 삽돌이한테 너무 가혹하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당신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요한 밤 공기에 두 사람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달빛은 조용히 숲 사이를 비추고 바람 한 점 없는 산속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답니다. 삽돌이는 피로 물든 옷자락 아래로 통증은 퍼졌지만 설원을 쫓아가는 지금 살이 찢어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설원은 걸음을 멈추고는 삽돌이한테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삽돌이는 고개를 들고 설원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시오.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내가 부모를 죽였다고 다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기다리겠습니다. 설원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럼 평생을 갚으며 사셔야지요. 고맙소. 그리만 해준다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옆에서 살 것입니다. 그 순간 숲 너머에서 상쾌한 바람이 불었죠. 두 사람의 머릿결이 살며시 흔들리고 어둠은 달빛 아래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뿌리였으나 이제는 하나의 가지로 얽힌 두 사람,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리지는 두 나무가 따로 자라다 하나로 엉키듯 그들의 마음도 결국 하나의 가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삽돌이와 설원은 함께 아이들을 키웠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모습에 삽돌이의 무거웠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죠. 설원은 아이들과 함께 웃는 삽돌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아물지 않던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았고 결국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를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처럼 조용하고도 따뜻한 나날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